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천막 농성과 단식, 삭발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전국 혼란을 부추기는 내전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국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8일 현안 질의를 갖습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배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 맞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공방 등 후폭풍이 이어진 가운데 남은 변수를 살펴보고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나오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여야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로 인해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하고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넣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여야의 공방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0번째 줄 탄핵과 정치특검 그리고 명분 없는 단식을 벌이면서 우리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은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함께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공수처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일차적 책임은 서부지법 영장 쇼핑으로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시킨 공수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검찰 역사의 최대의 오명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패착입니다. 민주당은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수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 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런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탄핵이 조속히 인용될 수 있도록 단식과 삭발 그리고 릴레이 장외 집회를 이어가면서 여론전을 펴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장외 투쟁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열린 제3차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난 것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불참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소득 대체율 44%를 고집하면서 민생 문제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43.5인데 0.5%를 양보를 못하고 44를 고집을 한 겁니다. 민주당이 그걸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소득 대체율 43.5% 제한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개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 공공기관 인사공고가 53건이라는 박홍배 의원실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을 멈추고 공운법 개정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과 임원을 선출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책임도 함께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 행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나흘째인데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내는 걸 이제 자제하고는 있는데 관저에 이제 정치인 등 지인들이 찾는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외부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윤 대통령 측은요, 공개적인 외부 활동과 이 대국민 메시지는 자제한다는 계획입니다. 헌재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지난 9일 저녁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차를 마시며 면담을 하고 또 풀려난 당일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저녁을 함께 했었거든요. 특히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면담은 30분가량 진행이 됐는데 다른 배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수감 생활의 소회를 밝히고 이 당 지도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는 이 지난 9일 윤 대통령과 면담한 내용이 의원들에게도 공유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자연스럽게 야권에서는 관저에서 메시지를 주며 이 대통령실과 여당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냐, 불법이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언론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이 관저 정치는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비판 어린 시선을 의식해서 이 형사 재판 대비를 위한 변호인단을 제외하고는 외부 인사 접촉은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접견 정치에서 이제 관저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외부에서는 좀 좋지 않게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등 이제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여야 협의체를 어제 가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국이 이제 경색된 탓에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취재하는 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늘 고성만 나오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가장 가까운 색의 넥타이를 메고 왔다며 협의를 위한 마음가짐을 웃으면서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이 발언에서도 국민의힘 측 이 참석자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점은 현재의 분위기를 방증하는 듯 했습니다. 네. 특히 어제는 이 여야가 참석했던 국정협의회 30분 만에 빈손으로 결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금개혁 부분은요, 여전히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소득 대체율 43%, 민주당에서 44%를 고집하면서 1%포인트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자동 안전장치와 다층 연금제도 역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추가 경정 예산안, 이른바 추경을 편성하는 건 역시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꾸리는 것에는 뜻을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4월 초 이 정부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여전히 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야 국정협의회 3차례 열렸고 기후특위 구성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요. 이 굵직한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헌재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해야 한다. 빨리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제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대답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들이요, 사실 이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이 정치적인 후폭풍이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 중인 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내란 수계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라고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용민 의원은요, 지금이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비판.
재판을 하는 등 헌재의 빠른 구인 체제 구성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최권한대행의 결단이 늦어지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더 나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요, 재판관 8명으로도 탄핵 심판이 충분하다라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이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자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탄핵 인용 이 정족수를 고려했다라는 건데 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채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추천한 이 마 후보자의 임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마 후보자가 만일 임명이 되면요, 변론 제기를 해야 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확실하고 안전하게 탄핵을 끌어내는 게 더 확실해지고 필요하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권한대행의 탄핵 추진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압박 카드를 다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임명이냐 거부권 행사냐 15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마은혁 후보자의 이제 과거 정치 사상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가 이제 합의를 못했다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제 명분인데,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것도 후보자,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의 사건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쉽게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에서 고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자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탄핵 인용 가능성이 그나마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구속 취소에 따른 변론 재개도 헌재에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윤 대통령 측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요, 지난 7일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과 함께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이 위법적인 지점이 있었다라고 언급한 만큼 헌재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새롭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율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도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진술이나 증언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중대한 변론 재개 사유다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윤 대통령 측이 고심하는 지점은 바로 이 마 후보자의 탄핵 심판 참여 가능성입니다. 변론 재개 요청을 하더라도 일단 헌재가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혹시 받아들여졌다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 윤 대통령도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이 변호인단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요, 거꾸로 이 헌재 선고 전 마 후보자 임명이 실제로 이뤄지고 재판 참여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 측도 이 맞불 성격으로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재 재판관 또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고요. 두 사람이 퇴임하면 헌재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됩니다. 때문에 4월 18일 이후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 그동안 14일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13일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잡히면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7일 월요일이냐 18일 그 다음날 화요일이냐 또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팩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분류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외통위는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분류한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가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에너지부에서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고 비공식 정례를 통해서 알게 된 걸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자체 내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
여야 의원들은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한미 관계와 우리 국익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외교 당국이 조속히 외교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감 국가라는 것이 참 기분이 나쁘거든요. 좀 기분 나쁜 얘기예요. 민감이 예. 우리 대한민국이 뭘 잘못했길래 민감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적절한 항의를 하셨는지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민감 국가로 지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있는 원자력이든 인공지능이든 흔히 말하는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제대로 협력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의원들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나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한 외교 당국의 적극적인 해명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귀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통위는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국회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환영하고 통상과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장재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관련해 18일 긴급 현안 질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모럴 해저드 의혹이 있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구 노력 없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는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갖고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대상으로 배임 행위 여부를 질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해 조주현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병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럼 5명의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위는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신청 직전에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어음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고의로 손실을 떠넘겼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납품업체와 직원들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하지만 김병주 회장은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실제로 출석한 적이 없어 정무위 현안 질의에 출석할지 미지수입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출석을 이유로 특정인을 보복하듯 고발이라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고 표결에 앞서 퇴장했습니다. 야당은 유 위원장의 고발건과 함께 민원사주,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 그리고 사퇴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과방위는 또 합성생물학을 국가혁신기술로 육성하는 내용의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건설사들의 줄 도산을 우려하면서 DSR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안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DSR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대형 재난과 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난재해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후재난과 대형 사고 그리고 사회적 재난이 계속되지만 정부는 뒷북 대응을 하고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 현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은 세월호와 이태원 그리고 항공기 참사와 같은 국민적 비극을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과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대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내수 경제에 기여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저탄소 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 등 여러 정책 과제를 귀담아 듣고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즉시 항고 포기 후폭풍입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권력 바라기에 비루함만 남았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검찰이 해왔던 관행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거고 내세우는 명분은 하나도 안 맞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의 거센 공세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한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면서 사퇴 및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탄핵에 앞서 수사부터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이번 내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탄핵해버리면 바로 끝나잖아요. 내란 공범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즉시 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점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탄핵 시기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속도 조절론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의 탄핵 추진이 탄핵 선고를 앞둔 현 시점에서 여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주제는 의회 외교 첫발입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초당적 국회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2기를 맞아 관세 전쟁을 비롯한 무역과 안보 이슈가 떠오른 상황에 맞춰 국회도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간 건데요. 한미의원연맹의 창립은 매우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신정부가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하나둘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고 그런 속에서 각국과 기업들이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초당적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고 그러한 역사는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야 의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 공동회장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탄핵 국면 속에서도 분위기만큼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한미의원연맹을 창립한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다 생각이 됩니다. 한미동맹의 개념도 시대 변화에 맞춰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군사 안보 중심의 동맹에서 경제, 기술, 산업, 공급망, 우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72년간의 한미동맹이 행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넘어 드디어 의회 정치로 범위를 넓히게 된 건데요.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한국 상황을 미국 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것이 1차 목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모여 뜻을 하나로 모으게 된 한미의원연맹.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최초의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 의회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계획인 만큼 한미의회 협치에 성공적인 물꼬가 트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마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놓고 공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이라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무슨 죄가 있냐면서 비호에 나섰습니다. 심 총장의 결정 두 분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탄핵까지 민주당이 강행으로 갈까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선적으로는 본인의 즉시 사퇴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고의적으로 대통령으로 풀어준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구속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날짜로 적용한 거,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수로 이제 산입을 하는 이 방식 자체는 네. 사실 그동안 수십 년간 검찰이 유지해온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 그러니까 사실상 위법한 행위를 했고 위법한 구속을 했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검찰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해온 관례가 있는데 이에 반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에게 주어진 즉시 항고권을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긴박하게 대통령의 기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네. 시간이 지체됐다. 일종의 늑장 기소의 빌미를 심우정 총장이 제공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사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석방 지시에 따르기는 했습니다만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심우정 총장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은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한 거죠. 더 모순적인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에서 다퉈보면 될 일인데 그것을 굳이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한 것 자체가 애초부터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한 모종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응분의 책임은 이제 자진 사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소신대로 했다. 그리고 법원의 그렇다면 판단을 탄핵인가요? 따랐다. 지금 당내에서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시한을 두고 추진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한 게 30번째, 30번째 탄핵이 되는 거예요. 여당에서 이제 탄핵 남발 이야기 당연히 또 나올 것 근데 같고.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니까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공수처한테 뺨 맞고 검찰한테 화풀이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지금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무리하게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강제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지법의 판단을 보시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압색영장을 기각당한 상태에서 이것을 알리지 않고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쇼핑했다라고 지금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영장부터 중앙지법은 수사권을 정리해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관할권 문제를 이야기를 한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이 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을 때도 법원은 검찰이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불허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명문화된 수사권이 없고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직권남용죄로부터 내란죄를 인지했다라는 공수처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은 굉장히 일관된 논리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혹은 수사권을 정리를 해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방식으로 정론을 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건데 이걸 무시하고 그 공수처에게 강행을 했던 뭐 장갑차까지 동원하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서 준동을 했던 게 어디였죠?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중앙지법이 바로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와서 검찰 탓을 한다. 전 이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검찰 입장에서도 공수처가 그 구속 7일 기간을 쓰고 3일만 검찰에 넘겨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아무것도 조사된 것도 없는데 3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시간을 벌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또 뭐라 그랬냐. 당연히 내란 수계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또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용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냥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졸속으로 공소장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총체적으로 민주당이 준동을 해서 만들어진 문제인 건데 공수처도 아니고 검찰을 탓한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 첫 번째 시간 계산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법원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간 계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수처의 그 수사 관할권 문제 때문에 이 청구는 인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더라도 무조건 100% 재인용이 되는 건이었거든요. 왜 검찰이 그런 무리수를 둬야 하냐라고 했을 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즉시 항고라는 것이 이미 그 구속 집행 정지라는 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구속 집행 정지를 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7일 동안은 묶어둘 수가 있는 겁니다. 풀어주라는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자신들의 그런 권한 가지고 뒤집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난 것이고요. 이런 판결을 준용했을 때 구속 취소는 훨씬 더 상위 단계의 법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법원이 명령한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인신을 7일 더 구속하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왜 검찰이 이런 위헌 소지까지 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즉시 항고를 해야 되냐?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민주당이 억지를 쓰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즉시 항고를 이제 신부정 검찰총장이 했더라도 이제 그 법원이 앞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신부정 총장의 판단이 맞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반대로 국민의힘은 검찰에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하는 상태인데요. 권한이 없는 내란죄 수사로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고 청문회 위증과 국회 답변서에 허위로 답했다 이런 이유인데요.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라면서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우리 박미영 대변인께 이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 그랬을 때 정말 몸으로 막아서까지 공수처 신설을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하고 검수완박하겠다고 한 4년 전인가요? 그렇죠. 4년 네. 전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검수완박까지 동원을 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누더기 사건 문제를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니라 민주당이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건이다.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오동훈 처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이 16건이나 기각됐는데 이것을 숨겼다. 이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공수처가 수사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영장을 기각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과연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고요. 또한 중앙지법에서는 일관되게 수사 관할권 문제를 해결해라. 공소법 110조, 그러니까 형소법 110조, 그 군사구역에 대해서는 압색이 제한된다는 이 규정을 엄밀하게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중앙지법의 엄격한 이 명문 규정 판단 때문에 가로막힐 때마다 서부지법으로 달려가서 영장을 달라고 쇼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이 형소법 110조를 무력화한다라는 거의 입법 창조까지 해가면서 이런 불법적인 공수처의 수사에 동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정말 우리 법 연구의 카르텔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회가 그런 공수처장한테 그 통신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 측에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답변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바꾼 거죠.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난 거죠. 심지어 그 공수처에 답변을 했던 사람이 수사기획관인데 당시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령이 작성을 한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가서야 오동훈 처장이
파견 온 직원이 작성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체 이런 막장,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파견 직원이 답변을 했다라는 건가요, 국회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위증이 큰 문제가 돼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러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나서 그 업추비로 와인까지 마셨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동훈 처장은 당연히 사법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오동훈 처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수처가 오동훈 처장이 역사의 마지막 공수처장으로 남지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 불법 카르텔, 그리고 공수처장의 위증 혐의까지 언급해 주셨고, 이에 폐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근데 뭐 공수처에 화풀이하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공수처 공격을 계속 이어가시긴 하는데 저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수처가 이번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를 했는지, 불법 체포를 했는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그 결정문만 보더라도요. 7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준 게 아니라 논란이 있으므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판단과 해석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곧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불법 체포다, 불법 감금이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일단 대통령이 신청했던 체포 적부심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단 공수처가 받아온 그 영장 자체는 법원에서 발부를 해준 영장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체포의 적법성을 다퉜는데 그것은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 적부심을 기각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체포의 적법성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공수처를 향해서 그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즉시항고 위헌성 얘기하면서 안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2년 전에 다른 검찰은 또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건 거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당사자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것이냐? 아마 했을 겁니다. 그동안에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그런 검찰의 모습을 우리가 봐왔는데 왜 굳이 대통령 앞에서만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수사팀이 입장을 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왜 즉시항고라는 권리를 포기하느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이제 이번 주 14일 금요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여기 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번 주 목요일로 이제 정해지면서 다음 날 바로 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기는 좀 일정의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주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7일, 18일 월화 이런 얘기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선고 시점과 결과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박 대변인부터 들어보죠.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가 오전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그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 공보관 측에서도 연달아 선고하는 경우들은 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번 주에 윤 대통령 관련된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금요일에 그 선고 일정을 확정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결론 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네. 경우에는 주말 동안 상당히 그런 어떤 여론이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러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는 되어야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날짜 그 자체보단 헌법재판관들이 결론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관계, 그러니까 죄가 있고 없고를 파악하는 사실관계 파악, 평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평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시작도 못 해봤다라는 게 현 기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이 구속 취소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안 그래도 내란죄를 소추인단 측과 짬짬이로 배제를 했다라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속 취소 판결을 한 이 재판관, 이 쥐기현 이 재판부가 1심 재판을 겸하는 그런 본안 재판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1심 내란죄에 대해서 무죄 혹은 공소 기각을 이미 예고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내란죄를 배제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하고 추후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 역풍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지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헌법재판소가 또 이제 법정에서의 증거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을 하겠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택할 수 없는 증거를 채택하겠다라고 하니 논란이 안 그래도 됐었는데, 이 법원 결정에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법정 증거만 가지고 심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런 무리수를 감내하고 파면 결정을 할 것인가 굉장히 모호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재차 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8대0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8대0이라고 하면 굳이 마은혁 재판관 다시 들어와서 변론 재개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마은혁 카드를 꺼냈다라는 것은 6표가 쉽게 모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자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 나기 어려운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6표가 찬성표로 지금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분위기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라고 지금 박 대변인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에서도 이제 변론을 추가로 뭐 재개하는 뭐 이거는 이제 카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그렇죠. 임명이고 네. 이제 재판관으로 합류하는 건 이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뭐 지금 만장일치 파면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각에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를 표명하신 것은 있으나 그것이 이제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의 성격은 다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징계 재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헌법을 위반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뭐 공수처의 수사 권한 관련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쟁점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탄핵 심판정에서, 그러니까 변론기일에 증인들을 불러서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직권으로 채택했던 증거 중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변수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네. 이미 대통령이 선포한 그 계엄령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예를 들면 포고령의 첫 번째 이제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면서 국회를 명시하는 행위, 이건 누가 봐도 위헌인 거거든요. 그 외에도 군이 국회를 간 행위, 이런 것들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는 탄핵 심판정에 나와가지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이 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점을 검찰 수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충분하게 주요 증거들은 다 확보를 해두었다. 그래서 지금 구속 취소로 인해서 약간의 잡음이 있기는 하나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헌재가 이럴 때일수록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언제쯤으로 전망하냐고 하시면 사실 요즘은 전망이 좀 무의미한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전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이번 주 금요일에 그래도 선고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보통 이 선고 기일을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발표를 네.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기준을 봤을 때 내일까지 두고 봐서 내일 중에 공지가 나올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헌재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의식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의 판단을 믿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를 해야 하는 책임 자체가 또 헌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측이 윤 대통령보다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해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변론 종결이 윤 대통령 경우 2월 25일이었고요. 한 총리는 2월 19일이었는데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한 지가 2주가 넘었는데 유사 사건과 비교를 해도 이 통지가 늦다, 선고기일 통지가 늦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총리의 선고 기일과 결과를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넘어서 통치를 하려고 한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쟁점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기일 딱 한 번 90분밖에 진행을 안 한 상태에서 종결이 된 것이고요.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늦어도 2주 안에는 결론을 냈는데 어떻게 쟁점도 없는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금 3주째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건 막장 행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노림수는 지금 최대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을 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고 싶다라는 그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선입선출 원칙으로 가더라도 한덕수 총리 탄핵이 먼저였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먼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더 후에 들어온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압박하도록 하면서 정작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결론을 안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장차 대통령보다 더 긴 임기 동안 무수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순수한 임명직인 부총리가 아니라 국회 인준이라도 받는 총리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건데 총리가 결정을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헌법소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국정 안정의 측면에서도 지금 부총리, 그러니까 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이라 그래서 국정을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재부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이 외교안보 문제,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 총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조속히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들의 선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런 사이클만 고려하고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참 경악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는 조속히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 일정을 확정을 하고 내주 초에는 먼저 한덕수 총리부터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같이 보는 것도 맞지가 않죠. 사안이 같지가 않고 쟁점도 다른 상태고 일주일이나 먼저 변론길이 끝났기 때문에 꼼수 쓰지 말고 한덕수 총리 먼저 결정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예요. 근데 일단은 뭐 꼼수가 아니라 저는 뭐 헌재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측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봐도 사안 자체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보다 빨리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심판의 쟁점 역시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쟁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내란 방조 또는 뭐 공범 이런 류의 이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미리 이제 대통령보다 빨리 내게 된다면 사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좀 예단할 수 있는 일종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보다 좀 결론을 늦게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그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이제 않은 그런 상황인데 명태균 특검법의 이제 좀 앞날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오늘 그 15일까지가 거부권 행사의 이제 마지막 시한인데 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과 맞물려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마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 자체가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의 일종의 복귀를 기다리면서 폭탄 떠넘기기를 계속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를 안정시키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거기 있는 것이지 대통령과 여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 명태균 특검법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당에서는 사실 이걸 소나기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태풍 같습니다. 지금 보면 검찰도 수사를 본격화한 게 그 본격화한 쟁점들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동안 제기됐던 대통령 부부와의 연을 넘어서서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과의 연관 관계성,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특검이 보다 지금 시급해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이 특검법을 통해서 검찰 수사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안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그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포렌식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네, 저는 이 이슈가 상당히 비본질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과도 전혀 관련이 없고요. 뭔가 국정에 깊게 개입했다는 증거도 아직 없고, 저는 이런 비본질적인 이슈에 함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비생산적이라고 일단 본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위 8125라고 합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한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1심에서 실형까지 받은 사람도 당당하게 조기 대선 나가겠다라고 하는 판에 막말로 오세훈 시장이 기소를 당한다 그래도 뭐 그렇게 큰 흠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덕의 허들을 상당히 낮춰놓은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뭔가 국가 세금을 해먹는다든지 아니면 부정비리를 저지른다든지 그런 부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명태균 특검이지 그냥 국민의힘 특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뭐 내란 특검 관련된 내용,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태균 특검이라고 그 소위 박스가리만 해서 계속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얼마나 위헌적인 그런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듯이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 허용, 무제한적인 압수수색 허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 100% 공론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국익의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분들이 연관이 돼 있으면 겨냥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떳떳하시면 받으면 됩니다.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순한 여론 조작 이런 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리고 영부인과 어떤 특정인에 대한 공천 개입을 논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가 않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창원 국가산단 문제라든지 국가 사업에도 이 명태균 씨가 본인의 어떤 인맥을 활용해서 대통령과의 연을 활용해서 그리고 김영선 의원과의 어떤 관계를 활용해서 여러 면에 개입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가 않은 의혹이다. 특검을 피할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의심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박하셨으니까 짧게 한 번 더 드릴까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팔고 다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뭔가 특정 국정 사업에 참여를 했다든지 국가적 의사결정에 개입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한 영부인은 엄밀히 민간인입니다. 영부인은 공인이 아니고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영부인과 그 대화 중에 발생한 문제들은 형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될지언정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